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무너뜨렸다. 검은 차 안에서 박호진은 눈을 떴다. 아니, 뜨려고 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차체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며느리 이세영의 목소리였다. 평소처럼 다정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달콤했다. 하지만 박호진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건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2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다. 아니, 평범해 보였다. 안성의 작은 한의원에서 50년을 살아온 박호진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다. 며느리가 직접 끓여왔다는 삼계탕이었다. 아버님, 보양 좀 하셔야죠.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이세영은 국자로 정성껏 떠서 그릇에 담아주었다.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하지만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손발에 힘이 빠졌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깨어나니 차 안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30분이면 도착해요. 서류는 다 준비됐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다정함은 찾을 수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호진입니다. 올해 73, 경기도 안성에서 5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해온 평범한 한의사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었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이야기를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악몽이자 동시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어르신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든 게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의심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세영이 갑자기 부쩍 친절해지고 자주 찾아온 것도 건강을 챙겨준다며 이것저것 물어본 것도 모두 효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버님,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서울에서 안성까지는 차로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이세영은 일주일에 3~4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들 박지우는 대기업 과장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감사했죠.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호진이네는 며느리 복이 있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도 우쭐했습니다. 제 자식 농사가 잘 됐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은행 통장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보험은 얼마나 가입하셨어요? 한의원 건물, 아버님 명의죠? 혹시 금고에 현금도 보관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 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이거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대요. 재산 위임장이요. 만약에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매일 환자를 보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재산을 위임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한데 뭐. 제가 거절하자 이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죠. 설마 며느리가 나를 해칠까? 그런 황당한 상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세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죠. 아버님, 정밀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제가 예약했어요. 좋은 병원이에요. 나 멀쩡한데 무슨 검진을. 아버님, 요즘 70대는 정기검진 필수예요.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건강검진 정도야 받아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 이세영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을 끓여왔다고 했죠. 아버님, 검진 전에 든든하게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삼계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움직이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비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병원?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조수석에서 이세영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30분이면 도착해요. 서류 다 준비됐죠? 보증인은 제가 서면 되고. 네, 재산 위임장도 이번에 받아낼게요. 어차피 노안으로 판단력 저하 진단서 나왔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니, 죽이기 전에 먼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약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착했어요, 아버님. 이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가면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평안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요양원? 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간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경비원이나 용역 같은 느낌이었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무척 셌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잠깐.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여기서 좀 쉬세요. 건강 회복하시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3층 끝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간병인들이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뒀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왜? 무엇 때문에?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돈, 재산.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돈을 모으고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죠. 안성의 한의원 건물과 땅, 시가로 8억, 예금과 적금, 5억, 보험금, 2억, 합치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낡은 옷장. 창문은 잠겨 있었고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문도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할 작정일까? 그냥 가둬두기만 할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여기 가둬두고 서서히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재산 서류에 서명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자연사로 처리되겠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쳤습니다. 2개월 전쯤 동네 친구 최만복이 이상한 말을 했었죠. 호진아, 내 며느리 좀 이상하더라. 왜? 뭐가?
표정이 말이야. 웃다가 갑자기 눈빛이 싸늘해져.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야. 만복이 자네, 며느리 보는 눈이 없구만. 우리 며느리 착해. 그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조심해. 요즘 세상 무섭거든. 그때 만복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전쯤 며느리가 이상한 질문을 했었죠. 아버님, 혹시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유언장? 나 아직 젊은데 무슨 유언장?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때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아들과의 결혼도 지난 5년간의 다정한 며느리 역할도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이었습니다. 드세요. 간병인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드셔야 합니다. 규칙이에요. 나중에 먹을게요. 간병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음식과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전 10시쯤 원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비만 체형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박호진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 요양원 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장 집에 보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어르신을 위해 이곳에 모셨습니다. 어르신은 현재 노안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로 진단받으셨어요. 헛소리. 저는 멀쩡합니다. 진단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있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중등도 인지기능 장애, 치매 초기 증상, 판단력 현저히 저하. 진단을 내린 의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어르신, 2주 전에 받으셨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2주 전? 며느리가 데려갔던 그 병원? 설마 그때? 이건 조작이에요. 가짜 진단서예요. 어르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사와 알약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맞아요. 저는 안 아파요. 하지만 2명의 건장한 간병인이 들어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푹 쉬세요, 어르신. 곧 나아지실 거예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사람 살려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간병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시끄럽게.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전화 좀 써야겠어요. 전화는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제발요. 친구한테 연락 좀 해야 해요. 안 된다니까요. 들어가세요. 간병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억울하게 여기 갇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나요. 간병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쿵.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격리실 보내드릴 겁니다. 간병인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절망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계략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순응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순순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은 삼키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뱉어냈습니다. 오후에 산책 시간이 있었습니다. 1층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간병인의 감시하에. 정원은 작았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출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CCTV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한쪽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흐리멍텅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더라. 1년? 2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왔는데 이제 안 와요. 딸이 바쁘대요. 혹시 여기서 나가신 분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여기는 감옥이에요. 그 순간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산책 시간 끝났어요. 들어가셔야죠.
저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기 건강검진이 있다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외부 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면회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세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여기 괜찮으시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이세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이건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재산이 목적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세영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섬뜩한 웃음. 아버님도 이제 눈치채셨네요. 뭐 숨길 필요도 없죠. 네, 맞아요. 저는 아버님 재산이 필요해요. 이 미친년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이 재빨리 들어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세영은 여유롭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재산 위임장이에요. 어차피 아버님은 노안으로 판단력이 없다고 진단받으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절대 안 해. 저는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이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어렵게 하시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참, 아버님이 협조 안 하시면. 방법은 많아요. 약을 조금 더 늘리면 진짜로 판단력이 없어지실 수도 있고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분노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약물로 제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탈출해야 했습니다. 밤 11시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1층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문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철사를 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고정하던 철사였습니다. 5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도 놓고 기계도 고치고 자물쇠도 열어봤습니다. 손재주가 있었죠. 철사를 구부려 자물쇠 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계단이 보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비걱.
나무 계단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2층, 1층,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뒷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주방이 보였습니다. 주방 뒤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내놓는 문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잠그는 형태였습니다. 빗장을 열었습니다. 비거.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뒷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가로등 빛이 보였습니다. 담장은 2미터 정도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이용하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 위에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끌어올렸습니다. 73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담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반대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법 높았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에 떨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이 나왔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밤중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20분,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바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환자복을 입고 얼굴은 창백하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혹시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알바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운터의 전화기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구 최만복의 번호였습니다.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만복이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아, 나야, 호진이야. 호진이? 지금 몇 시인데? 너 어디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만복아, 들어. 나 지금 큰일 났어. 며느리가 날 요양원에 가뒀었어. 겨우 탈출했어.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날 좀 데리러 와줘. 여기. 저는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요. 만보가 들었지? 분당 정자동이야. 편의점. 편의점 이름이 뭐죠? GS25요. GS25 편의점이야. 빨리 와줘. 알았어. 30분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알바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찾으러 올 것입니다. 30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요양원 차가 오는 건 아닌지.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만보기의 오래된 소나타였습니다. 만보기가 차에서 뛰어내려 편의점으로 달려왔습니다. 호진아. 저는 일어나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차 안에서 얘기할게. 일단 여기서 떠나자. 만보기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편의점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만보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요양원에 어떻게 갇혔는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만보기는 듣다가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그 나쁜 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보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당연하지. 바로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있나?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동의도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만보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은행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대. 소개해 줄게. 정말? 응.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대책을 세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보기는 약속대로 은행 후배를 불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소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진 선생님. 만보기 형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윤소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재혼 상대였죠. 보험금과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윤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운이 좋으세요. 탈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2년간 이런 사건들을 추적해 왔어요.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고 패턴을 파악했어요. 윤소정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평안요양원, 그곳은 보험 사기 조직의 거점 중 하나예요. 노인들을 감금하고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재산을 갈취하는 조직이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러 노인들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요양원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며느리 이세영, 그녀도 이 조직의 일원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사실 제 어머니를 해친 사람도 이세영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세영은 제 어머니의 재혼 상대 아들의 아내였어요. 복잡하죠? 그녀는 시어머니인 제 어머니 재산을 노렸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녀는 또다시, 네, 이번에는 선생님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선생님 아들 박지훈 씨와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이세영을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표였습니다. 그럼 내 아들도 공범입니까? 윤소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들분도 속았을 수도 있어요. 이세영은 매우 교묘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위장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녀를 막을 수 있습니까? 형사 한 분을 아는데 그분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요.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그럽시다. 당장이라도요. 윤소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대요. 경찰서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우리는 안성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사 정태준이었습니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습니다. 박호진 선생님이시죠? 윤소정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형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요양원에 갇힌 일, 탈출한 과정까지. 정태준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도 평안요양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선생님이 탈출하셨으니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불법 감금, 약물 투여, 재산 갈취 시도, 이 모든 게 범죄예요. 선생님의 증언이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동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선생님, 정밀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병원에서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정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미끼요? 네. 이세영과 그 조직을 완전히 잡으려면 그들이 범행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선생님이 다시 그들과 접촉해서 재산 서류에 서명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악랄한 년을 반드시 잡아야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용기 있으신 결정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저는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치매도 없고 인지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평안요양원의 진단서는 조작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보기의 전화로요. 이세영 씨? 저는 박호진 선생님의 친구 최만복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선생님이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제 집에 계시는데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하시네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내일 오후 3시 안성중앙공원에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함정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안성중앙공원.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 안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세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앉아라. 그녀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이제 모든 걸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날 죽이려 했다는 것. 이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오해를. 오해가 아니야. 넌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표였어. 지훈이랑 결혼한 것도 계획이었지? 그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세영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동의도 있어요. 법적으로 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날 감금했어. 약물을 강제로 투여했어. 증명할 수 있어요? 요양원 사람들은 다 제 편이에요. 아버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제안할게요. 여기 서명만 하세요. 그럼 아버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시 요양원으로 보낼 거예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요. 그리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세영 씨, 당신을 불법 감금, 재산 갈취 미수,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모든 대화는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협박도 범행 자백도 모두. 정태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평안요양원과 배후 조직을 모두 소탕해야 해요. 그날 오후 경찰은 평안요양원을 급습했습니다. 원장 김태수와 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노인들
15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만에 햇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평안요양원 뒤에는 거대한 보험 사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곳곳에 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감금하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일부는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출신인 한석균이었습니다. 그는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노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가로채는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들 박지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세영이가 그냥 아버지를 잘 모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3개월 전쯤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빚이 많았어요. 주식 투자 실패로 2억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세영이가 그걸 알고 아버지 재산으로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팔아넘긴 거야?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매일 협박받고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였어요. 그때 세영이가 계획을 말했고 전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아니에요. 죽인다는 건 몰랐어요. 그냥 요양원에서 좀 지내시다가 재산만 정리하면 다시 모시고 나온다고. 거짓말하지 마. 넌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이야. 내가 50년 동안 한의원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게 너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모은 돈이야. 그걸 내가.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태준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차라리 모르는 남이 날 배신한 것보다 더 아프네요. 박지훈 씨는 방조제로 기소될 겁니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애를 제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는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총 47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1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부검 결과 약물 과다 투여가 의심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준 의사들, 서류를 위조한 법무사들, 총 80여 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한석규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세영이 구속되었지만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파견한 변호사 5명이었습니다. 아마도 한석균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재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태준 형사가 말했습니다. 왜죠? 증거도 있고 녹음도 있잖아요. 문제는 다른 피해자들이에요. 이미 사망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증언할 수 없어요. 결국 선생님이 유일한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증언하면 되잖아요. 변호인단이 선생님의 신빙성을 공격할 겁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며느리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녹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편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는 모든 게 싸움입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인데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노인 학대, 보험 사기 조직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이세영이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불법 감금, 약물 강제 투여, 재산 갈취 미수, 노인 학대, 죄목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것도 건강을 염려해서였고 재산 관리를 돕겠다고 한 것도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박호진 씨를 불법 감금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감금이 아닙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있고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 진단서가 조작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담당 의사는 정식 면허를 가진 정신과 의사입니다. 변호인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허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증언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을 때 재판정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박호진 선생님, 피고인 이세영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점점 재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 삼계탕에 약을 탔다는 것, 요양원에 강제로 가뒀다는 것. 하지만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3입니다. 73. 그럼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 대한 원한이 있다면 더더욱요. 원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요? 증인 신문 자료를 보면 선생님이 며느리의 소비를 문제 삼으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쯤 이세영이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제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며느리를 제거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리고 선생님 탈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탈출이 필요했을까요?
요양원은 선생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는데요. 아니에요. 거기는 감옥이었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혹시 피해망상은 아니신지요?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제 나이를, 기억력을,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소정이 다가왔습니다. 저, 제대로 말한 건가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변호인들이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증언이 과연 충분할까? 이세영이 무죄를 받으면 어떡하지?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구출된 노인들, 요양원 직원들, 은행원들. 하지만 변호인단은 모든 증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증인들은 모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증인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모든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윤소정이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이세영의 과거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2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세영의 통장이에요. 어머니 사망 직후에 2억 원이 입금됐어요. 보험금이에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나요? 더 있어요. 이번에 선생님을 요양원에 보낸 직후에도 이세영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선생님 명의로요. 피보험자는 선생님이고 수익자는 이세영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은 3억 원이에요. 선생님이 사망하면 이세영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세영이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태준 형사가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세영의 전 남편 가족들도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전전 남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검사가 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긴 연쇄살인범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세영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다 제가 한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석균 변호사가 시킨 거예요. 그가 모든 걸 계획하고 저는 실행만 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범행 방법, 다른 피해자들까지. 우리는 전국에 12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노인들을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고 필요하면 제거했어요. 지난 5년간 총 30명 정도 죽였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세영의 자백으로 수사는 급진전되었습니다.
나머지 요양원들이 모두 적발되었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석균도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세영은 살인죄, 살인미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석균은 주동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원 원장들과 직원들도 각각 5년에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아들 박지우는 방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호진 선생님, 소감이 어떠세요? 힘드셨죠? 앞으로 계획은?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고, 도와줄 친구가 있었고, 정의로운 형사님과 검사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47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노인들이 갇혀 있고 학대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면, 연락이 끊겼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말을 마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는 노인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제3자의 확인이 필수가 되었고 정기적인 면회와 외부 감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업계도 변화했습니다. 고령자 보험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수상한 보험 계약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요양원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18명의 불법 감금 피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의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따뜻한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보기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바둑을 두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진아, 자네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담장을 넘다니.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아들 일은 많이 힘들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아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는 출소하면 다시 연락한대. 하지만 난 모르겠네. 용서할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우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윤소정도 가끔 들렀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상담 의뢰가 3건이나 왔어요. 모두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이에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잖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선생님이 용기 내서 싸우셨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부끄러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의원은 예전처럼 바빴습니다. 환자들을 보고 약을 짓고 침을 놓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낯선 여성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건강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선생님께 감사드리러 왔어요. 예, 저는 이순자 할머니의 손녀예요. 평안요양원에 갇혀 계셨던 분이요. 아, 그 할머니. 저는 기억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세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우셨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정원에서 만났던 그분 덕분에 나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탈출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할머니는 아직도 그곳에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박호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이순자 올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구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 돌려드리세요. 하지만 대신 할머니께 잘 지내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손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만복이, 윤소정, 정태준 형사, 편의점 알바생, 이순자 할머니, 혈연도 아닌 이들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저는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아, 그냥 넘어져서. 할아버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누가 때리는 건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저 좀 믿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또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윤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준 형사에게도 이 할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소정의 노인 인권보호센터, 정태준 형사의 전담팀,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생존자들. 우리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제 과거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며느리의 폭력, 재산 갈취 시도, 요양원 입소 압박. 모든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술을 먹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 주면 때리고, 며칠 전에는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거든요. 제가 말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치매 걸렸다고,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미치광이로 만드는 수법. 어르신, 지금 당장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면 아들보다 어르신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는 것을. 윤소정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상담을 시작했고 저는 정태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또 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없었지만 증거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깨진 가구, 벽에 난 구멍, 그리고 할아버지 명의로 빼돌린 통장 내역. 며느리는 그날 저녁 체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시보호소로 이송되었고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믿어줄 것 같았니? 할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지훈.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혹은 무서워서 연락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들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학대받고 있는 건 아닌지,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케이스가 있으면 바로 윤소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구한 노인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재산을 갈취당하거나 요양원에 불법 감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노인 인권지킴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러운 호칭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제 아들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는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몇 번째 사과냐? 1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다르냐? 네. 이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것 같아요. 지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2년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썼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쓴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지훈아, 난 내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구나. 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실망했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저는 아버지를 죽을 뻔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간 한의원을 하면서 많은 환자를 봤다. 그 중에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았지. 그때마다 생각했어.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은 다르다고. 하지만 착각이었어. 아버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았니?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이 아니야.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이, 윤소정, 정태준 형사.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었어. 너보다 더 날 지켜줬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난 결정했다. 내 재산은 노인 인권보호센터에 기부하기로. 네. 놀랐니?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진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난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어. 한의원 건물과 땅, 예금, 보험금 전부 윤소정의 센터로 간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겨뒀다. 이 한의원 간판. 간판이요? 박씨 한의원. 우리 할아버지가 시작하셨고 내가 이어받았지. 원한다면 너도 이어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한의사가 아닌데요. 한의사가 되면 되지. 공부하면 돼. 3년이면 자격증 딸 수 있어. 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이 일을 하거라.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게 진짜 속죄야.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 내 자신이 되면 돼. 하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거라. 내 아버지. 지훈이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네. 이따금 들러라. 차라도 마시게. 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려놓은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증오를 붙잡고 사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믿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3년 후, 저는 76살이 되었습니다. 한의원은 여전히 운영했지만 이제는 주 3일만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환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드님이 돌아오셨네요? 화해하셨어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우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환자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드님, 훌륭하세요. 환자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선생님 닮아서 다정하세요. 저는 지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죠.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정의 노인 인권보호센터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 자원봉사자도 많아졌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고 매년 수백 명의 노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센터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탈출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가족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 센터, 이웃.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그 여름 나는 탈출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했을 때 망설였지만 윤소정이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댓글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선생님 책을 읽고 신고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이제는 노인분들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만보기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호진아, 자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늘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평온해 보여.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니야. 자네가 해낸 거야. 악몽을 이겨낸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만보가 고맙네. 그때 내가 없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친구 아닌가.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호진아,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자네, 이세영을 용서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글쎄, 잘 모르겠네. 용서했다기보다는 내려놓은 것 같아. 증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괴로우니까. 그것도 용서의 한 형태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만보가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하지 않나?
뭐가? 73살에 며느리한테 죽을 뻔하고 요양원에서 탈출하고 재판하고 이 모든 게 진짜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말이야. 그러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지.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이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만복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영웅이야, 호진아. 무슨 영웅? 그냥 살아남은 거지. 살아남는 것도 용기야.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의원을 정리하며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호진, 자네 잘 버텼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박호진 선생은 80세까지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후 건강이 악화되어 한의원을 아들 박지훈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봤고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박호진 선생은 82세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 센터 관계자들, 구조된 노인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죠.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호진, 1950-2032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 진정한 생존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호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박호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계신가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3세에 요양원 3층 방에 갇혔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은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창문일 수도 있고 작은 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노인인권보호센터에 연락하세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노인이 있다면 무관심하지 마세요. 가족 일이니까,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픽션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올림